1950년 6월 28일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전투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국군 부상병, 치료를 기다리던 민간인 환자, 병원을 떠나지 못한 의료진과 가족들, 전쟁터에서 벗어났다고 믿었던 장소가 그날은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됐습니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날 서울대병원에서는 침대 위의 사람들이 다시 표적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 함락 직후 벌어진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전투 중 사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병실에 있던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들은 공격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병원 안으로 들어온 뒤 병실과 병원 뒤편에서 집단 살해가 벌어졌다는 기록과 증언이 남았습니다. 2025년 4월 8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제104차 전체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북한 정권에 의한 집단학살로 정리했습니다. 늦게 나온 결정이지만 그래서 더 분명하게 물어야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왜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워지는가? 먼저 피해자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그곳은 참호가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지금의 서울대병원 계열로 이어지는 병원 공간이었습니다. 전방에서 다친 국군 부상병들이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고, 민간인 환자와 의료진도 같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이 전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대 위 부상병은 전투를 계속하는 병사가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환자입니다. 민간인 환자와 의료진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첫 장면은 총격전이 아니라 병실입니다. 철제 침대, 붕대, 양냄새, 문 밖의 발소리. 사람을 살려야 할 병원이 더 이상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순간입니다. 병원 밖의 상황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워 38도선 여러 지점에서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서울 전투는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어졌고, 결과는 서울 함락이었습니다. 서울이 빠르게 밀린 데에는 여러 이유가 겹쳤습니다. 기습, 전차 전력, 병력 차이, 장비 부족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방어선이 밀리자 후방에 있어야 할 병원도 더 이상 후방이 아니었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병원이 전선 뒤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아리 방어선이 뚫리고 병력이 도심으로 들어오자 병원 복도와 전선 사이의 거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서울대병원은 보호 공간이 아니라 점령군의 수색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6월 28일 새벽, 미아리 최종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새벽과 오전 사이 북한군 병력은 서울 안쪽으로 밀고 들어왔고, 오전 11시 30분 무렵에는 북한 측의 서울 점령 발표가 나온 것으로 정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11시 30분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그날 아침 서울 안쪽으로 이미 병력이 들어왔고 병원까지 그 흐름이 닿았다는 점입니다. 기록은 북한군이 미아리와 중앙청을 거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까지 들이닥쳤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을 지키던 경비병력은 교전 끝에 무너졌고 그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병원 안에서는 치료 공간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병동을 도는 병력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침대 위에 누운 부상병을 찾아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았고 일부 환자는 병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병원에 들어온 군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치료 중인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어진 것은 보호가 아니라 색출이었습니다. 병실 안의 침대, 복도, 병원 뒤편이 차례로 죽음의 장소가 됐고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는 수색과 처형의 대상이 됐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학살의 현장에는 총을 든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병원 구조를 아는 사람들의 행동도 기록에 남았습니다.
관련 증언에는 일부 병원 관계자가 부상병을 숨기려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일러실, 지하 공간,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 병원 구조를 아는 사람만이 떠올릴 수 있는 피신처였을 겁니다. 반대로 내부 사정을 아는 협조자가 은신처를 알려줬다는 목격 증언도 전해집니다. 이 부분은 기록과 증언의 층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런 증언이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점령 초기의 공포가 병원 안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국도에서 누군가는 시간을 벌려 했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숨기는 사람에게 병원 구조는 피난 경로였고 알려주는 사람에게 같은 구조는 색출 경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외부에서 들어온 무력의 폭력이면서 동시에 병원 내부 정보가 생사를 갈랐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전투종 혼란이라는 말로 덮기 어렵습니다. 기록은 독한군이 병동을 돌며 부상병과 환자들을 찾아냈고 병실 안에서 사살하거나 밖으로 끌어내 집단 살해했다고 설명합니다. 의료진, 입원 민간인, 환자 가족까지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 기록은 학살 방식도 더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처음에는 병실을 돌며 침대에 누운 사람을 총으로 쐈고 시간이 지나자 차검한 소총으로 가까이 다가가 찌르는 방식까지 벌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정신병동 환자와 환자 가족까지 살해됐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관련 증언에는 6월 28일 병실에서 먼저 부상병들이 살해됐고 다음 날에는 병원 뒤편에 모인 사람들이 집단으로 사살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증언은 병원 안의 폭력이 한순간의 난사가 아니라 병실 수색과 연행, 처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대목에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싸우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치료를 받던 사람들, 피할 힘이 약했던 사람들, 병원을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공격받은 것입니다. 피해 규모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기록은 700명에서 900명 또는 1000명 이상을 언급하고 또 다른 기록은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지만 1000명에 육박한다고 설명합니다. 2025년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에서는 확인 희생자 330명이라는 숫자가 제시됐습니다. 숫자가 다르다고 해서 사건이 희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의 차이는 수습과 기록이 얼마나 늦고 불완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병실, 병원 뒤편, 뒤늦은 수습의 흔적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살해됐고 그 이름들은 너무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8일의 결정은 뒤늦게 도착한 확인이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104차 전체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북한군이 1950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국군 전상병과 민간인 환자를 집단 살해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 희생자는 330명으로 제시됐고 피해 규모가 더 컸을 가능성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를 하나로 단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확인된 희생자, 추정되는 규모, 아직 이름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구분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절차가 아니라 지워진 사람을 다시 함부로 지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1950년의 병실과 2025년의 회의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이름을 다시 부르면 그 거리는 조금 좁혀집니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학살 현장으로 바뀐 사건을 기록하는 일은 전쟁 속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은 병원이 무너진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병원을 보호해야 할 질서가 먼저 무너졌고 그 틈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들어와 침대 위의 사람들까지 표적으로 삼은 이야기입니다. 1950년 6월 28일의 병실, 병원 뒤편의 흔적, 늦어진 수습, 그리고 2025년 4월 8일의 진실규명 결정. 이 장면들을 이어서 보면 우리가 확인해야 할 책임도 분명해집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사람들은 왜 가장 쉽게 지워지는가? 그 질문은 아직 병원 복도 끝에 남아 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